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입니다. 이 영상을 내보내는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 전쟁이 가져온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저 이제 강 건너 불보기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꿀 세기사적인 이벤트입니다. 소위 이제 선진국이 몰려있는 유럽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그 후유증에 오랫동안 시달릴 겁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만큼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개설한 지 만 3년이 다 됐는데 구독자가 600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냥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2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을 개시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선전포고는 없었습니다. 특별 군사 작전, 요즘은 뭐 이런 용어를 잘 쓰고 있지 않지만은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건 군사작전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다. 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막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 뭐라고 예상했냐면은, 아무리 푸틴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할 거다. 즉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그 예상과는 틀리게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건 몇 주 안에 끝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몇 주 안에 점령하고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전선이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전선이죠. 그리고 2022년 가을 이후 그냥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국지적으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선 전체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한 20%를 점령한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특히 전면전 시대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1년 안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은 그냥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정류재란까지 합쳐가지고 1592년에서 1598년에 끝났다. 그래서 7년 전쟁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심각한 전투가 벌어진 건 1년입니다. 1년. 나머지는 뭐 협상 이런 걸로 그냥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발발하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1951년 일사후퇴로 유엔군이 서울을 중공군한테 뺏겼죠. 그랬다가 3월 14일 날 서울을 재탈환하고 조금 북상을 해서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한 1년 후 정도 되면은 6월 말 또는 7월 부터는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지점만 열심히 벌였던 거죠. 뭐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1914년 8월에 프랑스를 침공해서 한 달 만에 파리 50km 지점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마른 전투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그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이 돼버리죠.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지 한 달 후면은 9월서부터 소위 말하는 참호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참호전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죠.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한 유명한 소설이 그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All quiet on the west front. 그러니까 교차 상태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전쟁은 초기 몇 달 사이에 승패를 봐야지 그게 지나면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4,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국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또 유럽 전쟁, 또 독소 전쟁까지 거의 뭐 전쟁 물자를 미국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미국 말고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황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거는 뭐 러시아군이 점령한 데는 아니지만 친러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소위 말해서 크림 반도죠. 크림 공화국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고 2014년에 이거를 러시아가 병합을 시켜버렸죠. 요 두 군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3월 러시아가 초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키우, 그러니까 그 당시 키예프, 지금 키우 부근까지 진격을 해서 굉장히 점령 지역을 넓혔습니다. 북부, 동부, 동남부 여기까지 이제 다 점령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2022년 11월 경에 가면 러시아군이 이 키우 부근의 어떤 북부 점령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이제 반격이 시작되면서 점령 지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2월 또는 1월, 2월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전선이 여기서 고착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전쟁은 1년 넘게 양측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양국 병력은 어느 정도 손실이 됐느냐, 그거는 뭐 양쪽 다 정확한 자기네 측 피해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추산하기로는 양측 병력은 우크라이나가 한 50만 명 정도 동원을 했고, 러시아는 이제 130만 명을 동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30만 명이 모두 전선에 배치된 건 아니죠. 뒤에서 뭐 이제 보급도 해야 되고 예비 병력도 뒤에 남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동원이 됐는데 2023년 8월 추정치로 보면은, 이건 어떻게 추정하나 하면은 뭐 정찰 자산 또는 도 감청, 양측의 선전전, 언론기관의 보도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한 1년 반 만에 우크라이나는 군대만 한 7만 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은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러시아는 한 12만 명이 사망하고 17만 명에서 18만 명이 부상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 추정도 서방 측에서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 피해는 좀 줄이고 러시아 쪽 피해는 좀 느릴 순 있지만은, 병력을 많이 동원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러시아 측 인명 손실이 뭐 더 크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인구의 뭐 한 10%가 난민으로 주로 이제 폴란드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일부 우크라이나 난민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입국해 있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지역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을 돕자 하는 미국 사람들의 캠페인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몇 주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패전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동안
버텼느냐? 그건 당연히 이제 외부 지원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유럽 연합이 920억 달러어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전쟁 물자로 준 거죠. 미국이 한 1100억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유럽은 추가로 540억 달러의 그 물자를 지원할 걸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600억 달러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미 의회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는데 종국에는 6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저는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전황을 이제 전망해 보면은 급격한 전황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교착 상태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의 서부전선처럼 계속될 거라는 거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러시아는 분탕질만 치고 쪽만 크게 팔렸습니다. 이게 전쟁 수행 능력하고 군 전력이 상당히 취약하구나. 이걸 노출을 한 거죠. 그래서 종이 호랑이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뜻대로 전쟁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푸틴이 또 조급함도 보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이걸 꺼냈다라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위협을 한다라는 거는 전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2023년 8월에 프리고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을 했지만 이게 이제 러시아 수뇌부의 내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전쟁 수행 중에도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내달에 러시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강력한 야권 지도자인 나발리를 살해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사망했다고 러시아 당국은 발표했지만은 뭐 푸틴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뭐 푸틴의 신복들이 살해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러시아 내정이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유럽 전체에 러시아 공포증, 즉 러시아 포비아를 이제 증폭시켰죠. 유럽 국가들은 19세기 중반서부터 러시아 포비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남진을 막으려고 크리미아 반도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19세기 후반서부터 소위 말하면 이제 영국이 러시아와 함께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죠. 뭐 유럽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러시아 포비아가 계속되다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포비아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냥 잠재된 상태였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러시아 포비아가 증폭이 된 거죠. 유럽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러시아가 헤매느냐, 그게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가 몇 차례의 군사작전하고 이제 전쟁을 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소위 말해서 체첸 전쟁이라고 있었죠. 체첸은 러시아 연방의 하나의 이제 공화국인데 이슬람 교도가 많죠. 인구는 1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체첸을 대상으로 두 번의 군사작전, 뭐 사실 뭐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벌였습니다. 제1차가 1994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작전을 전개했는데 수도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군이 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푸틴 대통령입니다. 1999년에 일어나서 아주 그냥 체첸 반군을 그냥 정말 잔혹하게 제압을 해버렸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체첸 반군들이 계속
테러를 벌이고 하다가 결국은 10년, 그러니까 2009년이 돼서나 이제 체첸과의 분쟁은 종식이 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도 좀 헤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그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나라죠. 인구가 한 370만 명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5.1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 8월 8일 날 러시아군이 이제 조지아에 침공해가지고 12일 날 8월 12일 날 조지아가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5.1 전쟁이다 하면서 와 진짜 압도적이다 했는데 그때 러시아군은 7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지아 영토에 진군한 거는 3개 전투사단 정도였는데 조지아군은 그때 1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뭐 손목 비틀기 식으로 해서 이겼죠. 어쨌든 조지아 5.1 전쟁을 보고 그 전력이 압도적이구나 그런 인상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오랫동안 전쟁한 경우가 있죠. 그게 2차 세계대전 독소 전쟁인데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 소련 사람들이 한 2천만 명 이상 그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년 동안 전쟁하면서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거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만 5천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전쟁을 수행하면서 사람을 흔한 말로 갈아 넣은 거죠. 무식하게 전쟁을 한 거죠. 이게 당시 스탈린 공산 독재 체제니까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하나 부수적인 현상이 나타난 게 중국의 대만 침공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 김이 새버렸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우리도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하겠다 했는데 야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렇게 헤매는데 방어 능력이 훨씬 더 좋은 대만을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점령하기는 진짜 힘들겠구나 그런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요즘도 뭐 중국이 계속 대만 침공 운운하지만은 그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급속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도 자기 취업에 관심이 있지 뭐 통일, 대만 침공 거기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대나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말폭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